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실 정재훈 원장님의 그 말씀을 먼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 강의실이 되게 뜻깊은 강의실입니다. 여러분들 1층에서 카페도 보셨죠? 카페가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민간병원에 있는 카페는 저희밖에 없다라는 점. 대부분 관공서에 들어가 있는 카페일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사실 좀 되게 안타까운 점이기도 한데요. 이 강의실은 저희가 병원이라는 게 되게 보면 옛날에 정신병원 하면 뭐 딱 떠오르는 게 막 쇠창살, 그죠? 그리고 막 폐쇄된 공간, 그 안에서의 어떤 인권유리, 막 이런 것들이 막 되게 뭐 언론, 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데서 나오다 보니까 또 실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입장에서도 병원에 입원시킨다라는 것은 마치 가두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속상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병원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입원하신 분들의 프라이버시 관계로 저희가 병실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강의실이 뭐냐 하면 병원과 지역사회는 하나의 공간이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 강의실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앞 입구에 보시면은 저희는 이 강의실을 만들 때부터 지역사회에 저희가 오픈을 한, 어떻게 보면 기증을 한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병원에서는 매주 목요일날 저희 직원들이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이용문 교수님이 꼭 이거 붙이라고 저한테 하셔서, 실사구시가 뭐냐,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나의 지식을 올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실에 이걸 붙여놓은 이유는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환자 사례도 공부하고 뭐 이론에 대해서도 공부하지만 그 공부하는 이유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 강의실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저희가 강의도 하지만 저희 직원분들도 그렇고 개방병동 계신 분들이 내려와서 식사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 개방병동 분들은 저희랑 같이 오면서 식사하세요. 저희 직원분들도 식사하시고, 그리고 또 예전에 정신과 하면은 집단 배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군대도 아닌데 밥 이렇게 한 솥에 모아놓고 환자분들 줄 쫙 쓰고, 무슨 반장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잘 보이면 좀 더 주고 못 보이면 조금 덜 주고, 이런 것들이 정신과의 이미지였고, 또 하나가 그 차별에 대한 부분, 의료보험인과 의료보호,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어떤 의료 서비스의 차별, 이런 것들이 정신과의 이미지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전국에 있는 정신과 병원이 정신병원 인증을 국가에서 4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 평가를 해서 인증을 통과하고 아니면 뭐 통과를 못하고 탈락을 하고, 지금 벌써 4년 주기로서 2주기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인증평가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전 지방을 자주 갑니다. 왜냐면 서울, 경기에 있는 인증조사위원들은 서로 잘 아니까 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 쪽은 지방에서 올라오시고 지방은 저희가 내려가고,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오래된 정신병원들을 사실은 인증조사라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도 가지만, 어떻게 보면 속속들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가 또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그래도 참 신경 쓰고 있다는 병원도 물론 있지만, 제가 그냥 속마음에서 겉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도 이게 참 이런 데서 생활을 우리 정신과 환자분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속상할 정도의 병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정신보건 정책과 정신병원에 대한 정책,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도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좀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정신보건연구회라고
그 연구회가 지금 결성이 제대로 몇 년 전에 됐는데요. 그 회원은 숫자는 적습니다. 그 정신병원협회에서 저희 연구회한테 들어와 달라 같이 하자 그랬어요. 정신병원협회에서. 근데 저희가 그쪽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거절했습니다. 저희 회원은 13개 병원, 14개 병원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있는 380개 정신과 병원 중에 13개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의 연구회입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나 안 받습니다. 일단 정신과 의사가 직접 병원을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환자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이런 의료 질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게 검증이 된, 그리고 이런 정신보건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생각을,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저희가 회원으로 받다 보니까 만장일치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이 많이 없어요. 근데 참 다행인 건 숫자는 적은데 비전과 생각이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학회라든지 국립정신건강센터라든지 심지어는 국회 공청회에서도 초청받아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회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정신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50년 전에 활동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주대학교가 제 모교인데 그 이영문 교수님이 이제 이 정신보건에 대해서 시작을 하실 때 제가 레지던트였어요. 그래서 아니 정신과 의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저는 사실 그랬어요. 환자 열심히 치료하면 되지, 왜 내가 이런 지역사회 활동까지 해야 되느냐. 저한테 이제 안산에 있는 센터에 파견을 보내셨는데, 안산 센터에 가서도 저는 사실은 다음날 또 발표해야 되니까 공부와 자료 준비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것이 시작이 돼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96년도부터 제가 97년 이렇게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지금은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찌 보면 제일 첫 번째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증상이 나빠져서 치료를 위해서 오실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의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가 이분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예전에 의사들은 그냥 환청 줄어들고 증상 좀 안정되면 이제 퇴원해서 외래 오세요, 이런 게 치료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 이분의 여러 가지 가정 여건이나 현실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를 다 파악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분이 퇴원을 한 다음에 혼자서 약 잘 관리하세요, 아니면 가족들이 잘 관리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전문 기관이라든지 전문 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연계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주거시설,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쪽도 연계를 해드리고, 또 입원하고 있는 동안 그쪽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외출을 통해서 그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분에 대한 기능평가를 통해서 이분의 향후에 직업재활을 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고, 또한 그것을 지역사회에 있는 전문 요원분들, 전문가분들과 치료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수립을 해서, 그래서 퇴원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것이 사실은 아직도 슬픈 얘기지만 정신과 전문의 중에서도 아직 그런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보이고 제도가 보이더라고요. 이 제도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족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서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저희가 나서도 한계가 많습니다. 전문가로서 조언도 하고 어떤 제안도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결국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국회의원들, 그리고 구청장들, 시장님들, 도지사, 대통령, 결국은 그분들은 다 어쩔 수 없이 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뒤에 있는 뭐 세력이라든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표가 되는지 이거를 신경 안 쓰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같이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조직이 돼야 여러분들이 전달하시는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절실하죠. 그죠? 뭐 누구에게보다도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나라 사회를 전반으로 보면 다양한 단체들이 다 절박한 사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 급하고 논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참 지난 대선 때 한번 절감을 하고 다 절박한데 그래도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그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당사자 운동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당사자가 우리 1차적으로는 저희 환우분들이지만 저희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환우분들이 어쩔 수 없는 특성상 그걸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당사자의 가족분들 그리고 같은 당사자인 저희같이 치료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다 같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자꾸 나뉘고 분열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걸 한다는 것, 이 비전에 대한 동질감을 가지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같으면 서로 다른 부분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화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평창 올림픽을 예전에 한번 몇 번 탈락했죠? 그 다음부터 평창 올림픽을 다시 유치하자 이거 목적으로 하면서는 그 안에서는 다름이 많이 희석이 되죠. 우리가 서울, 경기도, 전라도 자꾸 이런 것 따지면은 내가 있고 남이 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향후에 되게 중요한 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역사라는 게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면 그 안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텐데요. 저희 나라가 뭐 잘 아시다시피 6.25를 겪었죠. 6.25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으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게 황폐화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정신장애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상 그분들까지 신경 쓰기가 어려운 현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허용한 게 정신요양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요양원, 그 당시에 정신요양원은 아마 이만한 방에 한 500명은 있었을 거예요. 잠을 잘 때 누워서 자기도 어려웠던 그런 정신요양원들이 전국에 일종의 정신과 병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의료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돌봐주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쭉 오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국가에서 어쨌든 지원금이란 건 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요양원이 점점 대형화됐습니다. 대형화되면서 무슨 직업재활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뭐 건물 짓겠다고 돈 받아놓고 정신장애인들한테 노역을 시키고 쌀 농사 짓는다고 해놓고 그 쌀 한 거 갖고 팔아가지고 그거는 개인 딱 그쪽에서 이익을 얻은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주 거의 준에 만회한 정도로 착취하고 이런 식으로 정신요양원이 성장해 왔습니다. 물론 개중에 좋은 뜻으로 하는 정신요양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체를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국가와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건 우리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위험하다, 격리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암묵적으로 동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정신요양원이 성장을 해왔고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불법 착취라든지 인권유린이라든지 정말 성적인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러 온다라는 거에서 벌어진 게 거리 정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역 뭐 이런 데 있는 노숙자들을 국가에서 시켜가지고 오히려 막 잡아다가 막 그런 데 가뒀어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이런 개념이 그 당시에 국가에서 그거를 사실은 조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런 요양원들 그리고 정신병원들이 있는 곳도 자꾸 저 시골의 산속에 사회로부터 격리돼가지고 자꾸 한번 들어가면 그냥 평생 거기서 살다가 그냥 죽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갔다가 이제 대표적인 게 부산에 있는 형제요양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MBC PD 수첩이라든지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들어갔는데 막 못 들어오게 막고 막 거친 말도 하고 막 그래갖고 나중에 뭐 공무원하고 뭐 형사들하고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이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공론화되고 공분이 생기면서 이제 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신보건법에 개정된 취지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불법적인 입원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비자 입원, 요즘 옛날에 강제 입원 그랬죠? 그래서 그 입원할 때 보호자가 한 명만 있어도 입원시킬 수 있었는데 적어도 보호자 2인의 동의는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이거는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간호사도 없고 의사도 없거든요. 그냥 돌봐주는데 돌봐주는 게 아니고 착취하고 많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요양원은 그냥 우리 정신환우들을 의료 시스템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요양원이 그 이후로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근데 정신요양원이 줄어든 건 아예 문을 닫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정신요양원 문 닫으면 우리 환우분들이 사회로 나오면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위험하다 뭐 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정신요양원들이 정신병원으로 변화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신요양원이 많이 정신병원으로 변경된 겁니다. 근데 정신병원으로 변경됐지만 색깔은 차이가 없는 거죠. 예전에 해왔던 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이 바뀐 다음에 탈원화를 목적으로 했지만 전혀 탈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탈원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 95년도에 정신보건법에 분명히 재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법의 취지에 재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지금의 요즘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하죠. 예전에 정신보건센터라고 했는데 그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가 생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그래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정신보건센터가 생겼을 때 지금보다 숫자도 적었고 예산도 열악했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계속 누적되고 축적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지역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대형정신병원이 된 다음에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일단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저는 이건 분노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차별이 있으면 됩니까?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이건 인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권이라는 게 인격적인 대우만 받는 게 아니고 좋은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일을 잘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의료보험 환자에서 의료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1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의료급여가 되는 순간부터 국가에서는 병원에 가더라도 의료보험 환자의 60% 정도만 치료받으세요, 서비스를 받으세요 라는 게 지금 의료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병원에서 이런 거죠. 입원을 시켰는데 의료보험 환자가 있고 의료급여 환자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받는 돈이 60%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보험병동, 보호병동을 따로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흔히 말하면 의료보험 병동에는 돼지고기 반찬 나갈 때 의료보호 병동에는 그냥 꽁치 쪼가리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정도밖에 돈 못 받는 사람이니까 이것만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지금 현재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료급여와 의료보험은 10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의 차이가 있는 건 현실이니 그런 차별을 두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권위원회 분들한테 이런 당신네들은 고소할 수 있지 않냐, 왜 국가를 상대로 고소 안 하시냐, 인권차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해서 뭐 환의복도 새 거는 보건병동 먼저 가고, 또 보건병동에는 간호사 3명 근무할 때 보건병동에는 간호사 1명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1명이 100명의 환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무슨 개별 면담을 하고 무슨 따뜻한 치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제와 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하시는 환우분들은 사랑을 못 받고 그냥 관리만 받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예민함을 보이면 그냥 안정실 적용이라든지 그냥 강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통제밖에 못하고, 또 환우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병원에 근무하는 치료진들한테 폭언이나 폭행도 자주 일어나고, 얼마 전에 보건의료 노조에서 연세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한번 국회에서 공청회 때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정신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치료진들의 90에서 95%가 환자들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현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환우분들이 나빠서도 아니고요. 이런 제도 하에서 국가가 지금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정신과는요, 일반 병원은 6인실까지죠. 정신과는 10인실까지가 합법적입니다. 대부분 정신과 병원 가보십시오. 그래서 10인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은 간호사 1명당 환자 6명 정도를 기준으로 간호 인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는 13명당 1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게 모든 게 다 사실은 어떤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그 법에 의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수가가 정해지고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의료 급여 환자들한테는 이게 총액 계약제처럼 한 달에 딱 얼마만 줘요.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5번 면담을 해주고 뭐 이분들한테 정말 어떤 좋은 치료를 해줘도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그거는 뭐 니네가 알아서 하고 우린 그거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별을 하는 병원, 치료진들도 문제지만 이런 제도를 조장하는 국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분노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세팅을 해놓고 동등하게 그 안에서 제대로 못하거나 인권 유린이 있거나 인권 착취를 하거나 좋은 서비스를 안 해주거나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차별이고 우리 정신장애인들을 정말 무슨 호구로 보는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가한테 얘기를 하면 국가는 취지는 이해하나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현실이 지금 예전부터 이어져온 현실이거든요. 몇 수십 년간 이어져온 현실입니다. 저는 가장 좋은 치료가 뭐냐? 당연히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죠. 불법적인 어떤 다른 이유, 비윤리적인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그거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죠. 다른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킨다든지 그러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만 일단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치료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제가 지역사회 어떻게인지 뭐 연결을 좀 해보려고 재활치료하고 입원 환자분들 하면요, 국가에는 전혀 그 수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출을 나가면 병원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제 그냥 신념 때문에. 근데
그 신념에만 의지하게끔 만드는, 예? 어쩌다 0.1% 있는 좋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죠. 대부분이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정책이죠. 그거는 환자분들에게,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됐죠? 그때 국회 마지막 날 제가 국회에 있었어요. 다른 법 통과하는 걸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거의 마지막 날이라서 국회의원들이요, 짐 싸기 바빴어요. 서로 인사하고. 그때 마지막 법안 올라온 거 마지막 날이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치열한 논쟁 없이 올라온 게 그냥 기습 통과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때 슬쩍 들어온 게 뭐냐면 정신요양원에 강제 입소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법이 강제 입원의 개념은 뭐냐면 치료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자해 내지 타해 위험성이 있을 때만 강제 입원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간호사도 없고 의사도 없고 가끔 촉탁이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약만 이렇게 주는 그런 요양원에 강제 입소가 시키게끔 이번 법에 개정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사자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상당히 자기 업적이라고 하시는 것도 제가 전해드리는 얘기지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에 슬쩍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학회랑 여러 단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될 때 방향은 정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병원의 치료를 받고 또 지역사회에 나갈 수 있을 때 모든 서비스를 국가가 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법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법이 되게 이번에 보면요, 법을 보시면 나중에 애매한 게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지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적 근거, 재정을 어디서 지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생색내기지 그 주체가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좋은 거 안 해도 그만인 겁니다. 내용만 좋은 게 들어간다고 법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체와 예산은 어디서 편성할 거고 그것을 안 했을 때 처벌 조항은 뭔지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족분들이 나중에 어떤 정책을 주장하실 때 국가에서 예 알겠습니다, 좋은 뜻이니 넣겠습니다 해도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냐, 예산은 누가 편성하냐, 그걸 안 했을 때 처벌은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금의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저는 그냥 의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조현병이 발병했어요. 지역사회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통원 치료든 뭘 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입원 치료를 초반에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돼요. 근데 본인은 동의를 안 해요. 근데 약도 안 먹어요, 증상 때문에. 그러니까 증상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본인은 입원에 동의를 안 해요. 근데 보호자들이 동의를 했어요. 근데 법에 의하면 자타의 위험성이 명확한 게 같이 동반될 때만 비자의 입원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거절해도 병원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분이 증상이 더 나빠져서 자해를 하든 타해를 하든 자타의 위험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해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타해 문제가 생기면 잘못하면 이분한테 법적인 처벌이 들어갑니다. 법적인 처벌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치료감호소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환자의 어떤 치료권이나 인권을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 정말 치료가 필요할 때는 정말 조기 개입해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불법적인 거 있잖아요. 돈을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킨다든지, 자식이 부모를 그 목적으로 하든지, 배우자가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처벌을 강화하시면 된다. 그게 만약에 발견이 되면 정말 크게 처벌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버스 운전기사 폭행 문제가 생겼을 때
버스 운전기사 폭행 방지법이 생겼죠. 이게 결국 처벌이 강화된 거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버스 타 승객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쪽으로 규제를 해버리면서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심하면 우울증이 정말 심해지면요 자살이 결심 단계로 들어갑니다. 결심 단계. 근데 우울증이 심해져서 결심 단계에 들어간 분들은요 오히려 가족들 안심시켜요. 나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러고 죽어요. 근데 가족들이 그게 의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왔는데 저 입원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가 보기에도 좀 위험하고 가족들이 볼 때도 징후가 위험한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의사들도 방어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험한 게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자가 나중에 나 자퇴 위험성이 없는데도 입원시켰으니까 불법 감금당했다고 고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식으로 자꾸 방어하게 되면서 오히려 치료팀과 우리 환우분들과의 간극이 더 넓어지는 이런 것도 제가 경험하고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는 비자 입원 이렇게 얘기하죠. 선진국에 비해서. 정말 그럴까요? 왜냐면 제가 그게 제일 의문이었어요. 왜냐면 알코올 중독, 조현병 이런 의학의 개념은요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고 서양에서 만든 거 수입한 거거든요. 그럼 그쪽에도 그런 환자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환자들이 있는 건데 이분들이 뭐가 다르길래 외국은 비자 입원율이 저렇게 적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높을까? 이게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학회에서 서울 아산병원 교수님하고 저희가 토론을 할 때 그 자료, 발표한 정보 자료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 논문의 근거가 뭔지 다 분석을 했어요. 많이 이제 밝혀졌는데 우리나라가 한 70% 정도 되는데 외국은 우리나라와 똑같은 조건으로 하니까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시간상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그런 걸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 환우분들이 좋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좋은 치료는 병원 내에서 차별받으면 안 되고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치료의 개념에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재활하지 않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정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치료를 봐서 그 부분을 국가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한 내용에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센터나 여러 군데에서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에도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저희 나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냥 의료는 의료고 지역사회에 나가는 순간 복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는. 왜냐면 맨날 여러분들 나중에 주장해 보시면요. 흔히 들으실 거예요. 자주 하는 얘기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예산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은 법적 근거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새로 법을 제정을 하든 기존의 법을 개정하든 그리고 예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없는 돈을 또 만들어 돈을 찍어낼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국가 예산 시스템을 보면 칸막이가 있거든요. 그 칸막이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만 해서 이 재정이 잘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만 있게끔 해줘도 그런 법적 근거만 만들어도 그래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저희 이번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취지 자체. 입원 기간은 최소화하자. 그리고 가급적 장기 입원하지 말고 지역사회 빨리 아주 큰 위험성만 줄어들면 지역사회에 돌려보내서 지역사회에서 잘 돌봐주도록 해주자. 그 취지는 전혀 이견이 없어요. 근데 그 취지를 살리려면 이 지역사회에서 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역사회에서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를 해주기 위해 그게 만들어졌다고 치더라도 병원과 이 지역사회가 서로 한 팀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과 의견 개진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그냥 우연히 그런 저기 도의원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경기도 의사회 활동할 때 도의원분들하고 이제 어떤 미팅을 할 일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저한테 그냥 딱 5분 주시더라고요. 아 맞다, 저기 당신이 정신보건 좀 했지? 그래서 경기도 정신보건의 정책의 문제가 뭔지 한번 좀 쭉쭉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엄격결에 제가 5분 정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5분 얘기한 거에서 예산이 2억 생기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거는 도에서 올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이런 게 있다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 계신 분이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좋은 걸 왜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2억 준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을 통해서 시범 사업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머릿속에 다 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날 때 그분들이 그걸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취지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정말 잘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도 참 내가 들어주니까 참 보람있다 만 느끼게 해주시면 안 되고 실질적인 또 응원도 해주셔야죠. 이런 활동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가 됐을 때 저는 언젠가 큰 열매를 맺고 이게 큰 폭발력을 가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 나라 법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 의료급여 아까 말씀드린 환자분들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를 낸 분들은 거기서만 주는데 의료급여 환자가 되는 순간 그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되는데 국가에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만 지급하니까 여기서는 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입장을 이해는 하나 그걸 풀 수 있는 논리 개발 그거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한국정신보건연구회에서 이번에 또 연세대학교의 그 예방의학 교실에 저희가 정말 저희 개인 돈 모아가지고요 연구 용역을 줬어요. 근데 연구 이유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정신과 시스템, 병원과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예산을 볼 때 어느 정도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적정성 평가예요. 근데 그런 자료가 없이 만날 수는 없어요. 참 이게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 입장에서 그걸 뭐 연구를 하실 수도 없고 돈을 모아서 연구 용역을 주시기도 어렵죠. 근데 그런 걸 하고 있는 단체들과 또 협력을 하셔서 계속 자료를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보건의료 노조는 지금도 계속 그 연구 폭언과 폭행을 90에서 95%가 당한 경험이 있다는 자료 갖고 맨날 국회의원들마다 그 자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의료 서비스가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와 병원 의료 서비스가 타 과에 비해서 우리나라 타 나라에 비해서는 좀 비교하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경험한 대만이라는 나라를 갔다 왔거든요. 저희 연구에서 대만을 가서 거기 대만의 보건복지부 일종의 이제 초청 개념으로 해서 거기 있는 국립정신병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센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 또 개인정신병원, 또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를 다 보고 왔습니다. 대만이요, 우리나라 자꾸 미국, 유럽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런 얘기하면은 이제 거기는 워낙 잘 사는 나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대만이 참 비교가 하기 좋은 게요. 대만은 첫 번째는 우리나라랑 국민소득이 비슷하고요. 또 이제 문화도 좀 비슷하죠. 한자 문화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대만은 우리나라 그 대만이 이제 의료 시스템 있죠. 우리나라 걸 수입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단에서 몇 년에 한 번씩 가서 거기 프로그램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러니까 참 비교하기가 좋아요. 여러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말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 대한 차별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드리면
급성기, 만성기만 나뉩니다. 그래서 증상이 안 좋으면 잘 살든 못 살든 질환이 뭐든 아주 집중적인 좋은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증상이 좀 좋아지죠? 그러면 반드시 지역사회에 내보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증상 좋아진 다음에 무조건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느 병원 갔더니 지방에 있는 그 만성정신병원이라는 곳이 평균 재원 입원 기간이 3년에서 4년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증 가서 봤어요. 3년, 4년이 뭐냐면 3년, 4년 단위로 잠깐 퇴원했다 또 입원시켜요. 그러니까 실제 재원 기간은 뭐 평균 15년, 20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병원이 환자를 만성화시켜버리는 거고요. 병원에 그냥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애처럼 붙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 통벌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가 반대하고, 환자들의 어떤 치료권이라는 게 병원에서 증상 안정시키는 데만 좋은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가서 살아갈 권리가 있잖아요. 대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역사회 가서,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준비되어 있죠. 저희 나라보다 뭐 센터나 사회복지사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내다 보니 이분의 현재 상태나 기능을 보니 도저히 지역사회에서 지금 당장 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그때 이제 거기에 어떤 검증된 장치를 통해서 병원의 만성병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만성병동에서 무엇을 하느냐? 집중치료 개념이 아니고 이분이 조금이라도 뭔가 기능을 안정시키고 좋아질 수 있는 여건 돌봐드리면서 또 일정 기간 뒤에 또 반드시 지역사회에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거기는 급성기 집중치료 받는 데는요, 간호사 한 명이, 우리나라 13명이 아니고요, 간호사 한 명이 한 3, 4명 볼 거예요. 의사 한 명이 60명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의사 한 명이 한 15명? 그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기는 그렇게 해주고, 또 지역사회 내보내보고, 또 정 안 될 때 잠깐 병원에서 보호를 받다가 준비시켜서 다시 지역사회 시도해보고, 저는 그런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참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이 근처에 있는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이런 데 갔을 때 저희 환우분들이 거기서도 일하는 모습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정신건강보호법이 개정된 어떤 계기도 또 이제 또 뭐 불법 장기 입원 이런 게 또 이슈가 되면서 이제 또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가족분들이 단호하게 주장해 주시고, 하지만 또 반대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가족분들이 강하게 같이 주장을 해 주셔서, 정말 이 지역사회, 지금 제가 만나보면은 지금 예산으로 어느 정도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실 분들도 있어요. 지역사회 그런 사회복지 시설이나 뭐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는 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야망을 크게 가지시라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특히 이제 경기도가 제가 이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좀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대개는 중앙에서 결정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죠. 근데 이 정신보건 사업은 그 당시에 그 이영 교수님이랑 뜻있는 뭐 다른 의사분들만 뿐만이 아니고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어쨌든 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작해보니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것이 중앙으로 올라가서 전국화된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가 사실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도 지원이 많이 빠지고 있고요. 자체 그 시에 의한 비중을 자꾸 늘리는 쪽으로밖에 못 가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저희가 부탁해야 됩니까? 저희는 요구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권리를 가진 거는 국민들이 그 권한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임을 계기로 잘 단합하셔서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도와야죠? 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